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궁 질환은 가임기 여성들의 임신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좋은데요. 여러 종류의 자궁 질환 중에서 임신에 특히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자궁 내막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징적인 증상도 없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전체 가임기 여성의 약 10% 정도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박정원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자궁이란 무엇인지 짚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궁은 여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관이죠, 선생님.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궁은 여성 신체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기관으로 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수정란을 착상에 대해서 임신을 지속하고 아기를 분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자궁입니다. 네. 또 여성의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난 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월경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월경을 하게 하는 것도 역시 자궁에서 합니다. 네. 자, 이 자궁은 여성에게 있어서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자궁 건강을 좀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하십니다. 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부끄러워하시고 이제 기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자궁 근종이나 난소의 종양,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등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이미 너무 악화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검진은 초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또는 2번까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인 자궁 내막증 역시 큰 증상이 없어서 주로 정기 검진을 통해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자궁 내막증이 생기는 이 자궁 내막이란 기관은 어느 부위에 있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자궁 내막 엔도메트리움은 자궁의 가장 안쪽에서 임신 시 우리 수정란이 착상을 하는 얇은 막입니다. 자궁 내막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두꺼워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얇아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두꺼워진 자궁 내막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리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자궁 내막증은 이런 자궁 내막에 어떤 문제가 생긴 질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내막에만 있어야 되는데 자궁 내막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서 증식을 하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자궁 내막 조직은 자궁 안쪽에 둘러싸여 있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내막이 증식됐다가 탈락해서 다시 우리 자궁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조직이 자궁 내막인데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생리 때 다른 조직의 생리혈이 쌓였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통증 및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에 정말 네. 다양한 공간에 네네. 붙어서 자라나는 병이 자궁 자궁 내막증이라고 내막증. 네네.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이 자궁 내막증과 좀 비슷하게 생각되는 질환으로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어요. 네네. 이 두 질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자궁 내막에 있는 자궁이 생리 때 떨어졌다가 평균 8mm에서 10mm까지 두꺼워지는데 이게 더 많이 두꺼워져서 14mm, 16mm, 20mm 정도 이렇게 많이 두꺼워지는 것을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리하는 조직이 너무 많이 두꺼워지니까 이 안에서 폴립이라고 하는 혹 같은 것도 생기고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내막암도 생기고 또 생리 때가 아닌데도 출혈이 생기는 부정출혈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병명은 비슷하지만 호발 부위가 완전 다른 거네요. 자궁 완전 다른 내막에 질환. 생기는 것이 자궁 내막 증식증입니다. 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자궁 내막증의 통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임기 여성이 약 10% 정도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네, 자궁 내막증은 이제 전체의 여성들의 한 10% 정도 나타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궁 내막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네. 진료 인원이 이제 2016년 10만 4,689명에서 2020년 15만 5,183명으로 48.2%라고 하는 엄청난 증가를 보였고요. 네.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증가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궁 내막증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 물론 통계의 그런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네. 자궁 내막증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자궁 내막증이 다른 자궁 질환, 그러니까 뭐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근증 이런 질환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자궁 내막증인 경우에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내막 조직 외에 다른 데서 장기로 파급돼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다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많이 있고 아까 말한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도 거의 여성 호르몬하고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진다든지 유전학적인 원인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과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자궁 근종은 에스트로겐의 의존성이 강하고 자궁 선근증의 경우는 자궁 내막증이 자궁 근육에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그 발생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궁 내에 있어야 할 자궁 내막 조직이 왜 다른 부위로 붙어서 자라나게 되는지 그 원인, 키워드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의 원인과 가설.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 의존성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저렇게 먼 데까지 가서 생기는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존재하는 가설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생리할 때 생리혈이 거꾸로 이렇게 나팔관을 통해서 복강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리혈이 역류해서 이동함으로써 자궁 내막 세포가 다른 곳에 가서 착상을 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그것들을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복막이나 흉막 등의 존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중피세포, 메조덤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피세포가 변형이 돼서 자궁내막 조직으로 변성이 돼서 자궁내막증이 발생한다. 이런 가설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궁내막 세포가 혈관을 타고 또는 림프를 타고 먼데 이동을 가서 착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장기에도 자궁내막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출산 횟수, 특히 뭐 배를 가르는 제왕절개 수술 경험 이런 것들도 뭐 좀 연관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네. 그 원인으로 알려진 것 중에 이제 직접 전파, 자궁 내막에 이렇게 다른 조직으로 직접 전파하는데 이제 분만 시에 자궁 내막 밖으로 이동한 자궁 내막 조직이 제왕절개나 회음절개 봉합 부위에 이제 같이 끼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증식을 해가지고 이제 생기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출산 시 자궁 내막 조직이 이제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원인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임신 출산 경험이 없어도 자궁 내막증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임신과 출산 자체와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다만 발생 위험도가 여성 호르몬의 노출 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임신이나 출산, 수유기간과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초경을 아직 안 했거나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아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어도 자궁 내막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주 발생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궁 내막증은 거의 모든 연령의 여성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생식기 여성, 즉 초경 후 폐경 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평균 25세에서 35세에 처음 진단받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네. 201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12%, 30대는 20대의 2배인 24%, 40대는 20대의 4배인 50%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략 적으로 이제 유병률이 5 내지 10%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가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유착이 있는 경우 또는 초음파 검사나 CT 등으로 어느 정도 진단은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궁내막증은 복강경으로 내막 조직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증상이 없고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궁내막증이 있어도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고 자궁내막증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리통. 생리통. 네네. 그러니까 자궁내막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생리통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생리통 맞습니다. 아. 네. 자궁내막증과 연관된 증상의 대표적인 꼴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심한 월경통입니다. 특히 평소보다 생리통이 더욱 심해졌거나 20세 이후에 생리통이 늦게 시작이 되거나 또 생리 기간이 매달 5, 6일 이상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나 자궁내막증이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은 주로 복부나 허리 주변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네. 다른 부위에서도 생리 주기에 따른 주기적인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겠죠. 네. 다른 곳에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부위에서 통증이 생길 수 유발될 있다는 수 거군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생리통 외에 또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자궁내막증은 또 다른 주요 증상은 우리가 관계 시에 또는 성관계 후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와 관련된 통증은 자궁내막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관계 시에 통증이나 관계 후에 통증이 있을 때는 자궁내막증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궁내막증이 이제 방광이나 대장이나 직장 등 이렇게 대소변과 관련된 부위에도 있을 때도 이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자궁내막 조직 뭐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조직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 그 증상은 좀 달라지는 걸까요? 그렇죠. 복막 같은 곳에 생기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손가락이나 무릎 같은 곳에서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관절통도 유발될 수가 있고요. 콩팥이나 폐, 뇌에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 같은 거 또는 요관 폐색 같은 거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가래에서 출혈이 나는 각혈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된 부위에 따라서 정말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증상이 다르고 정도도 다양하다. 네. 자,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자궁내막증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경우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자궁내막 증상이 없으면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치료를 하고 검사도 하셔야 되겠죠. 병변이 더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치료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궁내막 증상들,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라든지 생리통, 관계할 때 통증 또는 이제 부정출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하고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남겨두고 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난임. 네. 자궁내막증과 난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자궁내막증은 복강 내 유착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원인 증상 중에 하나가 난임입니다. 실제로 무증상인 자궁내막증 환자가 자궁내막증을 진단받은 게 된 계기가 난임일 때 당신 자궁내막증이 있어서 불임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궁내막증의 발병률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보면 약 10% 정도이지만 난임이나 불임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20%에서 40% 정도 자궁내막증이 진단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자궁내막증은 불임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치료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으로 난임을 겪던 환자도 치료 후에는 자연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하여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자궁 내막증 치료를 통해서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을 통해서 또 다르게 임신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수술 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술 2년 이내에, 특히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임신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40 내지 70%에서 자연 임신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임신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너무 심하게 자궁 내막증이 진행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연 임신을 기대하기 힘들므로 처음부터 약물 치료하고 체위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진단이 좀 빨라지는 게 좋겠죠. 네. 네. 자, 그러니까 불임과 또 관련이 있는 만큼 적절한 치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치료 전에 그 진단법 알아보겠습니다. 생리통이 심해지는 등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간다면 자궁 내막증의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내리게 될까요? 네. 우리가 자궁 내막증은 5가지 방법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문진인데요. 환자들에게 골반통이 있는지, 성교통이 있는지, 또는 임신이 잘 안 되는 불임이 있는지 그렇게 일단 문진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양표지 검사 중에 CA12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해서 자궁 내막증이 있는 유착이라든지 자궁 내막증에 있는 종양 같은 혹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넷째로는 더 정밀하게 우리가 MRI 촬영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강경으로 복강 안을 쳐다보고 자궁 내막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전문적인 치료법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떤 치료법이 적용이 될까요? 네. 자궁 내막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변을 소멸 또는 혹은 위축 상태로 만들어서 성장 자극을 차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네. 자궁 내막증의 치료는 진행 정도라든지 또 증상, 또 추후에 임신을 할 것인지의 계획 여부, 또 환자의 나이 또는 다른 동반 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개인적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자궁 내막증은 경미하고 폐경이 거의 가까운 여성들인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폐경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이제 경과 관찰만 하고 그렇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나 약물적 치료를 같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병변들을 최대한으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수술 후 자궁 내막증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수술 후에 재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약물 치료를 수술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약물을 쓸 것인가? 네. 가장 흔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구 피임약, 그다음에 이제 황체 호르몬 제제, 네. 또는 남성 호르몬 제제, 또는 성선 자극 호르몬으로 해서 여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이런 약들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약물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어떤 약제를 고르느냐에 따라 부작용을 다 다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구용 피임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궁 내막증 치료 약제들은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갱년기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든지 불면증이 온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생기게 하는데
그것을 약을 얼마나 오랜 기간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약을 쓰는 기간을 이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일정 소량의 기간을 또 최소한의 기간을 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부작용이 없다. 주치의에게 상의하고 맡기셔도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주치의와 일시적이다. 상담해서 적절히 네. 치료받으면 큰 문제는 없다.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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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라면 이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좀 선호가 될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임신을 하면 생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런 자궁내막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을 원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지 말고 빨리 임신을 하세요. 네. 임신이 당장 임신,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임신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당장 임신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신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적절하게 개인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궁내막증의 수술적 치료에는 복강경 수술하고 개복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우리가 복부에 이제 작은 배꼽 주변에 작은 구멍을 내고 이 구멍을 통해서 자궁내막 조직을 세세하게 하나씩 제거도 하고 유착된 부분을 떼어냅니다. 이렇게 좀 집어넣어 카메라로 넣어가지고 확인하면서 조직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네. 개복 수술에 비해서 회복 기간이 짧고 흉터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혹시 뭐 경우에 따라서 자궁 적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자궁과 난소 적출, 특히 난소 적출은 자궁내막증의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난소를 제거하면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여서 자궁내막 성장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성이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여성이듯이 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폐경을 유발하여 이제 뭐 갱년기 증상 예를 들어서 뭐 안면 홍조라든지 골다공증, 심장병, 기억력 감퇴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난소 적출을 해야 할지는 정말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게 네. 신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재발 가능성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궁내막증 치료를 했는데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네. 매달 생리를 지속하면 자궁내막증은 재발할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네. 치료 후의 재발률은 치료 방법에 따라 관계없이 어떤 치료를 하든지 5 내지 20% 정도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재발률이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발견 당시에 자궁내막증의 진행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치료 후의 재발률이 더 높겠죠. 실제로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자궁내막증 증상이 있다면 초기 치료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궁내막증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자궁내막증의 발생 위험도는 여성 호르몬의 노출 정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초경을 하고 또 짧은 생리 주기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비례해서 증가하는 자궁내막증이 더 잘 생긴다고 더 증상이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임신이나 출산이나 수유는 오히려 자궁내막증의 발생이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알코올, 또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자궁내막증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촌의 관계, 즉 엄마가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 또 자매가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 엄마인 경우는 약 7배 가량 자궁내막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가족력을 항상 유념해 두고 미리미리 진단하는 것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도 예방에 도움이 좀 되겠죠? 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 71.3%에서 글루텐, 대두, 유제품을 피했더니
골반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 또한 기름진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섭취를 하고 가공식품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설탕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염증을 높일 수가 있고 면역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자궁 내막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 실천하시면서 자궁 건강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산부인과 전문의 박정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